완벽은 상처를 숨긴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의 빛나는 커리어는 그 진실을 누구보다 극적으로 증명한다. 모두가 환호한 오스카의 아이콘이지만 그 화려한 금빛 뒤에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던 소녀의 그림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균열과 싸웠던 배우의 고독이 있었다. 메릴은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고백한다. 두꺼운 안경, 거친 곱슬머리,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는 얼굴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길목에서는 장난 아닌 괴롭힘도 당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뿐일 거야 라고 좌절하던 순간마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유능해. 넌 할 수 있어. 그 단단한 한마디가 메릴의 멘토를 붙잡아줬다. 고등학교를 앞두고 메릴은 스스로 변신을 선택했다. 안경을 렌즈로 바꾸고 곱슬을 펴고 자세를 바로 세우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치어리더에 뽑히고 졸업 무렵엔 스쿨 퀸으로까지 선발되며 나는 못생겨서 배우 못해 로 스스로를 가두던 마음의 감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연기의 쾌감을 발견했다. 대사를 한 번 보면 외우고 따로 배운 적이 없어도 상대를 빨아들이는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능력. 바사대에서 올린 한 공연은 학생들 사이에서 완벽했다는 탄성을 불렀다. 하지만 메릴은 끝내 자신에게 잔인했다. 배우가 되기엔 나는 예쁘지 않아. 성적도 좋았던 그녀는 로스쿨을 택하며 스스로의 꿈을 접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면접 당일 알람을 못 듣고 늦잠을 자버린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아, 이건 운명이 아니구나. 그럼 진짜 운명을 찾아가자.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연기를 자신의 길로 받아들였다. 줄리어드와 예일 사이에서 예일을 택한 건 실용적인 이유였다. 오디션 비용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무거웠고 메릴은 웨이트리스로 뛰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다. 예일 수업은 기대와 달랐다. 지금까지 배운 건 잊어라. 이게 진짜 연기다. 라며 교수마다 전혀 다른 방법론을 들이밀었다. 심지어 한 교수는 왕비 역할의 의상에 노골적인 장식을 요구했다. 메릴은 질문했다. 왜 이 캐릭터가 굳이 성적 매력을 과시해야 하죠?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 장식을 떼어냈다. 그럼에도 교수들은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본 학생 중 가장 감동적인 연기를 한다. 남들은 연기를 흉내내지만 메릴은 진짜 다른 사람이 된다. 위궤양까지 알아가며 버티던 날들, 메릴은 무대에 오르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졸업 즈음 냉정한 조언이 쏟아졌다. 연기로 먹고 살기 어렵다. 뉴욕은 세계에서 몰려든 배우들과의 전장이다. 좌절이 당연하다. 메릴은 오히려 미소 지었다. 이제 24명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2만 명과 경쟁하는 거잖아. 재밌네. 덤벼.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7편의 연극에 연달아 캐스팅되며 단숨에 신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공개 오디션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안이 밀려들었고 그녀의 길은 마치 그대로 탄탄대로일 듯 보였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연극 무대에서 만난 존 카제일, 영화 대부의 프레도로도 유명했던 그에게 메릴은 첫눈에 사로잡혔다. 지성적인 이마, 슬픈 눈매, 마른 체구의 남자.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모두가 응원하는 커플이 됐다. 그런데 악몽이 찾아왔다. 공연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카제일이 쓰러졌다. 진단은 폐암 말기. 메릴은 무너졌지만 당사자가 다칠까 봐 더 웃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 카제일은 병을 숨기고 쉬겠다고 했고 메릴은 무대에 서면서도 마음속에서 매일 조금씩 부서졌다. 어느 날 길 한복판에서 피를 토하는 카제일을 본 뒤 알파치노가 그를 방사선 치료실로 데려갔다. 치료가 시작됐고 카제일은 다시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무렵 메릴은 영화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무대의 호흡을 사랑하던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은 건 로버트 드니로의 택시 드라이버였다. 저게 진짜 배우다. 하지만 현실은 싸늘했다. 킹콩 오디션에서 제작자 디노 디 로렌티스는 너무 못생겼다 는 말을 내뱉었다. 메릴은 차분했다. 이래처럼 예쁘지 않아서 미안해요. 이게 저예요. 배역은 다른 배우에게 갔다. 첫 영화 줄리아에서는 분량이 잘려나갔고 심지어 더빙이 엉겨붙은 장면까지 있었다. 나는 영화에 맞지 않나 보다 라며 포기하려던 순간 드니로가 그녀의 무대 연기를 보고 디어 헌터의 연인 역으로 추천한다. 메릴은 그 배역이 수동적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정적 이유가 있었다. 카제일이 그 작품에 캐스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사는 말기 암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처럼 혈압이 떨어진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 드니로가 자신의 힘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촬영 후 메릴은 쉬며 카제이 곁에 있으려 했다. 하지만 병원비는 잔혹했고 그녀는 미니시리즈 홀로코스트에 출연해 돈을 벌어야 했다. 촬영지는 오스트리아. 상태가 심각해 함께 갈 수 없는 카제이를 홀로 남겨두고 비행기에 올랐던 그 길은 그녀에게 가장 길고 차가운 겨울이었다. 작품의 주제는 무거웠고 촬영은 길어졌다. 버틸 수가 없었다. 마지막 장면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 뒤 5달 동안 메릴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예약에 동행하고 모든 치료를 지켜보고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말자고 손을 잡았다. 강한 척했지만 마음은 매일 조금씩 꺼져갔다.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었던 이는 예일의 스승 바피 루이스였다. 겉으론 웃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 어떤 일보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리고 1978년 3월 12일 새벽 의사가 그녀를 조용히 깨웠다. 방금 떠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 메릴이 그의 몸을 앉아 기적처럼 카제일이 눈을 떴다. 괜찮아, 메릴.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떠났다. 전설의 사랑은 이렇게 끝났고 오스카의 여왕이 되기 전 메릴은 그렇게 가장 잔혹한 상실을 먼저 견뎌야 했다. 계속할까요? 장례가 끝난 뒤 메릴은 멈추지 않기로 했다. 상실을 견디는 가장 잔혹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장 들어간 작품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였다. 원래 그녀가 맡을 배역은 스쳐 지나가는 조연이었지만 오디션장에서 메릴은 대본을 정면으로 고쳤다. 조안나가 일방적인 악역으로 소비되면 여성 관객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다. 이건 삶의 균열과 선택의 문제여야 한다고 설득했고 직접 다시 쓴 대사를 내밀었다. 제작진은 당황했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이미 주연으로 확정돼 있던 더스틴 호프먼이 그 자리에서 말했다. 메릴 스트립이면 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첫 촬영날 리얼리티를 핑계로 선을 넘는 행동이 이어졌다. 카메라가 돌기도 전 그녀의 뺨을 내리치는 돌발 행동. 촬영 중 갑자기 과거의 상처를 들춰 메릴의 감정을 강제로 흔드는 방식. 심지어 깨진 컵 파편이 머리카락에 박힐 정도의 위험한 애드리브까지. 메릴은 흔들리지 않았다. 컷이 떨어진 뒤에는 차갑게 경계를 분명히 하고 롤이 도는 동안엔 그 감정 전체를 작품 안으로 흡수했다. 그 냉정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그녀는 오스카를 품었고 수상 소감에서조차 개인 감정보다 동료에 대한 예의를 선택했다. 화려한 트로피 뒤에 숨겨진 상처. 바로 여기서부터였다. 슬픔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메릴은 쉬는 대신 앞으로 걸었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조각가 돈거머였다. 존 카제일이 떠난 빈집을 정리하던 날 친구의 소개로 도와주러 왔던 남자. 그는 머무를 곳이 없던 메릴에게 잠시 자기 집을 쓰라며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했던 때 그녀는 마음을 기댔다. 결혼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고 주변의 우려도 뒤따랐다. 하지만 메릴은 후회하지 않았다. 첫째 헨리, 그리고 에이미, 그레이스, 루이자까지 내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도 이를 놓지 않았다. 많은 여성 배우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 선택을 강요받던 시절 메릴은 오히려 더 치열하게 자신의 니체를 넓혀갔다. 결정적 변곡점이 소피의 선택이었다. 전율에 가까운 체화 연기로 또 한 번 오스카를 거머쥐며 연기 천재라는 수식어가 굳어졌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어둠 속의 외침으로 커리어는 더 단단해졌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작품 제안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 시절 할리우드의 불문율, 중년 여성 배우에게 주연 자리는 드물었다. 메릴은 좌절 대신 전환을 택했다. 진지한 드라마의 얼굴에서 과감히 벗어나 코미디 죽어야 사는 여자로 장르를 뒤집었다. 과장된 톤과 물리적 개그 위에서도 캐릭터의 리얼을 잃지 않는 균형감은 오히려 그녀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지 증명했다. 이어서 매디슨 카운티의 달인은 중년 여성의 멜로가 흥행과 예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손을 떠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과 주연을 맡으며 메릴을 45세의 프란체스카로 과감하게 캐스팅한 그 결정은 배우의 나이와 서사의 깊이가 어떻게 서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50대 후반
메릴은 또 다른 위험을 선택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원작의 미란다는 실존 인물과 겹쳐 읽히는 독한 캐릭터였고 패션계는 미묘한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누가 이 임무를 맡아도 과장이나 모사는 피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메릴은 복제를 거부했다. 실제 모델을 베끼는 대신 카리스마의 본질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그녀가 참고한 리더의 이미지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다는 사실을 훗날 털어놓았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 메릴은 미란다를 날카로운 고음이 아니라 속삭이는 저음으로 설계했다. 조용해서 더 무서운 권위, 차갑지만 정확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엔 숨구멍 같은 인류애가 스칠 듯 보이는 온도. 심지어 명장면으로 남은 라스트의 핵심 문장도 그녀가 다시 썼다. 원래 대본에 있던 나위 의상을 강조하는 대사를 우리로 바꿔 집단의 욕망과 시스템의 욕망을 동시에 부각시켰다. 결과는 폭발이었다. 패션계의 경계는 느슨해졌고 관객은 미란다의 잔혹함과 프로페셔널리즘 속에 섞여있는 인간적 결을 동시에 읽어냈다. 2년 뒤 메릴은 만만치 않은 도전을 또 즉시 받아들인다. 아바 히트곡으로 구성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음악과 춤, 그야말로 반대편 스펙트럼의 장르에서 그녀는 몸을 거침없이 던졌다. 배우가 노래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노래가 인물의 서사 그 자체로 흘러나오는 호흡. 이 영화는 세계를 휩쓸었고 메릴은 다시 증명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장르가 바뀌어도, 관습이 가로막아도 배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부터가 우리가 덜 아는 오스카 여왕의 그림자다. 모두가 해피엔딩이라 믿었던 사생활의 균열. 10년 넘게 이어진 소문과 해석. 그리고 맘마미아 이후에 메릴이 조용히 껴안아온 진실. 화려한 무대와 레드카펫의 조명은 그늘을 지운다. 하지만 그림자는 늘 빛 바로 옆에 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계속할까요? 빛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더 진해진다. 맘마미아의 초대박 이후 메릴 스트립에게 따라붙은 수식어는 국민 엄마, 레전드, 오스카 여왕 같은 화려한 말들이었지만 메릴이 스스로 꺼내 보인 진실은 늘 단순했다. 계속 두려운 작품을 택할 것. 그리고 매번 처음처럼 실패를 각오할 것. 그래서 그녀는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았다. 맘마미아로 대중적 사랑을 재확인한 뒤에도 철의 여인에서 마거릿 대처로 변신해 신체의 리듬과 호흡, 눈빛의 방향까지 다시 설계했고 더 포스트에서는 권력 앞에서 떨리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편집국장의 균형을 손끝으로 조절했다. 작은 아시들에서는 서사의 무게중심을 흔들지 않는 절제된 등장으로 돈룩업에서는 권력의 허세를 비웃는 풍자로 그리고 오직 살인만이 건물 안에서에서는 다시 무대를 사랑하는 배우의 호흡으로 자신의 스펙트럼을 업데이트했다. 같은 이름, 다른 인물, 다른 리듬. 이것이 메릴의 니체다. 관객은 역시 메릴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질문은 하나다. 이 모든 변신의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메릴은 종종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다. 대신 선택으로 답한다. 이를테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마지막 대사를 나에서 우리로 바꿨던 것처럼.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그녀는 캐릭터의 세계관이 개인의 승리로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썼다. 시스템 안의 인간, 인간 안의 모순, 모순 속에서 겨우 붙잡히는 품위. 이런 자세는 영광의 순간에도 초심이라는 흔한 단어로 포장하지 않는다. 메릴의 진실은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나는 매번 배운다에 가깝다. 그러니 전성기 이후에도 변주가 가능했다. 60대, 70대에도 미묘한 온도로 연애 감정을 설득하고 권력의 표정을 바꾸고 코미디에서 무게를 덜고 뮤지컬에서 감정을 노래로 치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맘마미아 이후의 진실은 사실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배우로서의 그녀는 나이를 실력의 증거로 바꾸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무대 밖의 시간은 달랐다. 수십 년을 함께한 조각가 돈 거머와는 한동안 각자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타인의 상처에 선을 긋는 태도. 그건 메릴이 사적 영역에서 늘 지켜온 원칙이었다. 언론 보도와 소문이 오가도 그녀는 말수를 아꼈다. 그 절제는 때로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메릴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방식을 택해왔다. 남들이 제목을 뽑아 떠드는 사이 그녀는 다음 호흡을 준비한다. 다시 처음처럼, 다시 낯설게,
커리어의 결을 보면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대본을 논리로 설득했던 초심. 철의 여인에서 인물의 목소리를 하나의 악기로 조율했던 집요함. 더 포스트에서 동료 배우들과의 앙상블을 경쟁이 아니라 배치로 생각했던 미학. 메릴은 늘 인물을 중심에 놓되 그 인물이 소속된 구조와 시대의 공기를 함께 설득하려 했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는 이겼다 지는 승부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과정처럼 보인다. 인생과 닮았다. 관객이 울컥하는 이유는 그 지점에 있다. 승자의 오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체온. 한편으로 오스카 여왕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설이 되어갈수록 그녀의 일상과 감정은 더 쉽게 소비될 위험에 놓인다. 어떤 날에는 파파라치 사진 몇 장이 서사 전체를 덮고 어떤 날에는 함께 호흡 맞춘 동료와의 친근한 장면이 과도한 해석을 낳는다. 그때마다 메릴은 말 대신 일을 내놓는다. 작품으로 답하겠다는 자세. 그건 낭만이 아니라 전략이다.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진실과 소문을 함께 비춘다. 소문을 부정하려 애쓰기보다 관객이 진실을 느끼는 시간을 길게 늘리는 편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 그녀는 안다. 그래서 흥행작 뒤에 정치극을, 정치극 뒤에 코미디를, 코미디 뒤에 뮤지컬을 놓는다. 서로 다른 톤과 결이 나란히 놓일 때 그 사이에서 관객은 이 사람의 서사는 결국 작품 안에 있다는 확신을 되찾는다. 메릴에게 연기는 직업이자 방패, 동시에 언어다. 상처를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상처를 덜 아프게 말하는 방법. 그리고 그 언어는 배우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감독, 상대 배우, 스태프, 관객에 의해 끊임없이 교정되고 확장된다. 전설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든다는 사실을 메릴의 커리어는 증명해왔다. 그렇다면 맘마미아 이후의 진실 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 아마 이것일 것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메릴은 늘 두려운 작품을 고르겠다 고 말해왔다. 실패의 가능성을 껴안고 그 실패의 가능성이 연기를 더 정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는다. 노래해야 하는 나이, 웃겨야 하는 나이, 사랑해야 하는 나이 같은 선입견을 깨는 방식도 거창하지 않다. 그냥 다음 대본을 펼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호흡을 찾아내는 일. 그래서 그녀가 다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세계로 돌아올지 또 다른 장르로 방향을 틀지 우리 모두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같다. 더 낯선 쪽, 더 진실에 가까운 쪽,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게 메릴 스트립이다. 화려한 여왕의 왕관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왕관을 떠받친 건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 상처와 상실, 위심과 두려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연습. 우리는 흔히 성공의 비결을 묻지만 메릴의 대답은 언제나 삶의 방식으로 돌아온다. 더 천천히 보고, 더 정확히 듣고, 더 오래 버티라. 그리고 무대에 오르면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지금 여기에 호흡 하나만 믿어라. 이것이 메릴 스트립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솔직한 진실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